안철수 전 의원 최근 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어제 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이어 두 번째인데 변호사님 먼저요. 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불허를 한 이유가 국민새정당이라는 당이 존재해서 국민당이랑 헷갈린다. 근데 과거에는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 뒤에 국민새정당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안 헷갈리니까 괜찮다. 의 하나 갖고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수상적이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고무줄 자체다. 이거는 정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국민당에 있었던 걸 아실 수 있고요.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각인 효과가 있어서 우리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새정당,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라고 보냐면 정당과 당은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좀 유사하게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세우고 있어서 이것은 어떤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결국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 두 번 선관위한테 불허를 당하고 결국 결정한 당명이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 그래요?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그러게요.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저도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네. 처음에 안철수당을 거부될 때는 몇 가지 원칙들에 위배된다 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정당 질서에 비민주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혼돈될 수 있다. 선거운동에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 안철수당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당을 가지고 다른 정당의 이름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다는 거는 그전에 국민의당이 있을 때 다른 정당 이름을 허용해 준 것이라는 건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해할 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실무적인 단계에서부터 좀 그 전략적을 세웠어야 된다. 원래 이렇습니다. 선관위하고 원래 이 협상을 할 때는 선관위 실무단에서부터 두 가지 안정도를 가져갑니다. 내가 해야 될 정당명과 그다음에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정당명을 가지고 가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약칭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걸로 가서 설득을 하고 안 될 경우에 그럼 이 당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약간 실무진에서부터 이게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각 정당에서 추천돼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정당명을 이렇게 허용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워낙에 바쁘게 창당을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약간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하고 어쨌든 이게 사무적인 관계로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의당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 색깔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비껴나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황색이 어떻고 오렌지색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보더라도 설득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촘촘하게 챙겨서 리스트도 또 만들고 사실은 정당 발전사 책만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도 정당 이름과 명칭들과 그 역사적 과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참고해서 보면서 좀 정당명도 설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조기에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로 국민의당으로 돌아갔는데 이 안 전 의원 측 선관위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 새 정당의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 새 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 새 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입니까?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백한 탄압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선관위가 유독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혹하다로 딱 꼬집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이 과거의 선례를 보시면 단어 하나 가지고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고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선관위에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고 있어서 준비 없이 이 당에 대해서 조금 만연하게 이건 다를 것이다라고 개념적으로 규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 선관위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철수 의원이 좀 뒤늦게 귀국한 측면이 있고 예. 총선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색깔이나 당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찰이나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네. 어찌되든 하루빨리 당명을 정하고 당색을 정해야 실질적인 선거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좀 준비, 채비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오히려 이게 탄압이다라는 이슈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네네. 어찌됐든 그 진영을 딱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전 의원 정당명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은 어제 선관위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미래한국당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앞으로 또 이제 중도 보수통합당의 이름은 또 미래통합당이라서 이름이 단어가 한국이 겹치고 미래가 겹치면 이거는 또 기준이 또 그래서 다른 것 이제 같기도 하고요. 선관위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함의를 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뻔하게 알지만 지금 이 정당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약간 이제 혼동된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이게 유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네. 투표 가능한 유성정당 만들 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명칭도 사실은 처음에 그 미래한국당 전에 우리 또 만들어진 자유한국당 이상한 이름 넣어서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정당 이름으로 미래한국당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관위가 받아들였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왜곡된 정당이 생겨나면서 아마 이게 민주적 정치 발전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약간 회의가 듭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의 선택에 오히려 더 명민하게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유성정당이 생김으로 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우리나라에 과연 안착될 수 있을까 먼저 걱정부터 앞섭니다. 네. 네, 한국당에서 또 하나의 꼼수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어제 제명 결정을 내린 건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종명 의원님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니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이종명 의원을 제명한 이유가 한석이라도 아까운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지금 미래한국당이 거의 근본적인 가치를 같이 하고 있고 또 맞는 의원들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명을 했는데 또 우리 당과 가치를 같이 하는 당에서는 또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좀 모순되고 언어 도단일 수 있는데 또 정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돈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일단 보조금, 선거 보조금이 이 한석을 더 추가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억 원의 가치, 3억 원의 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생 정당은 항상 부족한 것이 자금인데 이런 선거 보조금이 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의원 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5살 충족을 시키면 5억 8천만 원 정도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됐는데 결국 보조금이 중요하냐, 이 사람 제명된 의원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표가 떨어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결단인데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입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식도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선관위의 결정에 지금 정당들이 울고 웃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도 선관위 결정으로 인해서 조금 난감해진 게 비례대표 원래 전략 공천하려고 한 게 그 유권에서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스텝이 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당 대표가 비례대표 20%를 전략공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용률을 둬가지고 고쳐야 될 겁니다. 선관위가 이미 전략공천, 비례대표는 전략공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민주적 선출 방식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실제로 비례대표 모신 분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지역에 나가기보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통해서 자기 전문성을 확대시키는 분들을 영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스토리를 가지고 한 분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지역 정치보다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제 국회 여정 활동을 하려는 분들을 20여 분 지금 모셔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비례대표 최대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 되면 이제 소위 1, 2번 남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도 3분 내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만나보니까 아주 난감해 하던데 이분들이 네네. 그 지역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이 이제 인재 영입 차원에서 왔는데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다시 당헌 당규를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예.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는 전략지역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잘못되면 표적공천, 네네. 과거식 표적공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공천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